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4월 7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건물은 이 오스트리아의 오페라 하우스의 모습이고요. 그 앞을 현대식 이 도로와 이 인파들로 이 북적이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한번 편집해 봤습니다. 오늘은요, 이 비엔나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살펴보고요. 이 오스트리아의 황궁이었던 벨베데레 궁과 이 베르사유 궁 사이에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한 뒤에 이 도시 재개발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 오스트리아의 도시 재개발은요, 이 공전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840년대에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는데요. 이 오스트리아에서요. 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도시재개발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사실상 이 공전과 타협의 산물이란 말이 이 도시재개발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봐 주셨으면 해서 넣어봤습니다. 먼저 이 오스트리아 역사와 문화를 살펴본 뒤에 도시 재개발의 목표는 어떻게 돼야지 되는지, 이 도시 재개발이라는 것은 구 도심을 이제 새롭게 재개발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과거의 문화유산은 올곧이 보존한 상태에서 또 현대적인 가치를 그 안에 심어넣어야지 된다는 문제가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한 도시가 이 오스트리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시의 재개발의 이 목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중세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비엔나 구도심을 한번 산책해 보도록 하죠. 이 좁고 기다란 길들이 미로처럼 얽히고 설키는 전형적인 중세 도시의 풍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 도시들을 이제 여행을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떠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구도심 지역을 가면 어떤 도시건 이 중세풍의 이 좁고 기다란 길들이 그야말로 진짜 미로처럼 얽히고 설키는 그런 이 중세 도시의 풍경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게 또 유럽 도시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미로의 도시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은 12세기 초부터 축조되기 시작한 슈테판 대성당과 그 광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성당 첨탑의 높이만요, 무려 136m에 이릅니다. 이 중세풍 도시라는 것은 한 5층 정도의 건물들로 연이어 있는데요. 거기에 136m의 그야말로 랜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성담 청탑이 사실상 방향타이자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슈테판 대성당의 이 외관입니다. 이 슈테판 대성당과 광장은요, 이 거무줄처럼 얽힌 미로 속에서 영원히 헤매지는 않도록 이 도심 어디에서나 보이는 방향타이자 돛대처럼 길잡이의 역할을 하죠. 광장에 이런저런 길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이리저리 흩어져 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때 이 제1차 세계대전 때는 터키군과 독일군, 소련군 등으로부터 폭격을 받아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었던 이 슈테판 성당인데요. 지금은 완벽하게 복원되어 웅장하고 아름다운 옛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복원된 슈테판 대성당의 모습이고요. 그 내부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 벨베데레 궁전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이 벨베데레 궁전의 경우에는 구도심을 벗어나서 바깥쪽으로 한 약 15분 정도 걸어 나가면 바로 이 궁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벨베데레 궁은요, 이 베르사유 궁을 이 건축 설계한 사람의 제자가 만든 궁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창한 날에는 벨베데레 궁에서 비엔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요. 18세기 초에 정원은 도미니크 지라드의 이 설계를 맡았고요. 이 베르사유 궁의 정원을 디자인했던 이 앙드레 르노트르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 르노트르를 도와서 이 베르사유 궁의 정원에 연못을 만들고 이 태양의 신 아폴론이 이 석양볕을 배경으로 이 아름다운 님프 정령에 둘러싸여 휴식을 취하는 그로토, 즉 정원 같은 곳에 이 인공적으로 만든 작은 동굴이 이 그로토인데요. 이 그로토를 만들었습니다. 지라드는 벨베데레 궁의 정원에도 똑같이 연못을 파고 그로토를 설치했던 것이죠. 예, 이 벨베데레 궁의 쭉 뻗은 길, 이 축선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축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쭉 뻗은 길이라고 그냥 했습니다. 바로 이 길이 이 세면에 걸쳐서 있는 이 길이 이 쭉 뻗은 길, 축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국가의례가 있기도 하고요. 군대 사열이 있기도 합니다. 이 외교 사절들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 지라드는 오타가 났네요. 지라드는 이 벨베데레 궁의 정원에도 무한대를 향해 달리는 그 거대한 축선을 도입하게 됩니다. 예, 이 그림에서도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쪽에서 이 아래로 내려다 보면 그야말로 광활한 우주로 펼쳐지는 이 쭉 뻗은 길, 축선이 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제가 찍은 것도 없고 그때 찍질 못했었고 또 사진을 구해 보니까 그쪽에서 찍은 사진이 별로 없어서 정반대편에서 찍은 거를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점에서는 좀 죄송하네요. 이 가운데 넓은 길 하나와 좌우에 자리 잡은 길 두 개, 여기 가운데 길과 이 옆길이 두 옆길이 보이시죠? 두 개, 이렇게 세 개의 길이 구도심을 향해 질주할 것처럼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 길들 사이에 널따란 장방형의 공간에는 이 관목들이 기하적 패턴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예, 바로 이쪽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의 가장자리로는 짙은 녹색의 나무들이 원뿔 모양으로 각을 잡고 서 있습니다. 시원스럽게 그리고 거침없이 내달리는 길의 끝자락에는 슈테판 대성당의 첨탑이 초점처럼 눈에 들어오고 있죠. 그쪽 사진을 좀 구할 수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제가 구하지 못해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베르사유 궁과 벨베데레 궁의 정원은요, 이 파리와 비엔나의 구도심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에게 중세의 파리나 이 비엔나는요, 궁중 의식을 거행하기엔 이 답답한 공간이었죠. 뭐 예를 들어서 군사 퍼레이드를 펼치고 싶어도 폭도 좁고 길도 쉴 수 없이 이리저리 구분 관계로 사실상 군사 퍼레이드를 펼친다고 해도 모양새가 나질 않았습니다. 도시 외곽의 정원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죠. 이 무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으니 이 정원의 거대한 축들로 질서를 잡은 새로운 공간을 구현했던 것입니다. 중세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무한 권력을 구현하는 공간이 바로 이 베르사유 궁과 벨베데레 궁의 정원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베르사유 궁과 벨베데레 궁의 이 정원은요, 이 절대 권력자들의 권위를 드높이는 궁중 의식이 거행되는 공간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링스트라스의 도시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말하는 링스트라세라는 것은 링은 반지죠. 반지 모양의 이 구도심을 도시 지역을 사실상 그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완충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을 재개발하는 그 모습을 한번 통해서 이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산업혁명과 도시 재개발은요, 비엔나를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도시는 일자리를 찾아 몰려드는 사람들과 다층의 건물들이 미로 같은 좁은 길을 따라 쭉 빈틈없이 들어서고 있죠. 그야말로 다층 건물들, 여기서 말하는 다층 건물들도 사실상 요새 시기에 뭐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기보다는 이 목조 다층 건물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판잣집이라고 얘기하는 뭐 여러분들은 판잣집이 이 개념이 없으시죠. 하지만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면 판잣집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짐작이 듭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판잣집이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뭐 요새는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이 빛도 들지 않고 바람도 들지 않아 음침한 기운이 도시 전체에 쫙 깔리는 통해 각종 질병의 원상이 되고 범죄 행위 또한 끊이질 않았죠. 그래요. 이 도시를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19세기 도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빛도 들지 않고 바람도 들지 않아 음침한 기운이 도시 전체에 쫙 깔리고 또 질병의 원상이자 범죄 행위 또한 끊이질 않은 오죽하면 궤도 루팡을 비롯한 여러 소설들이 이 시기에 등장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이 19세기까지만 해도 이 소위 말하는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죠. 상하수도 시설이라는 것은 1800년대 중반, 그러니까 1860년대부터 이 유럽 도시에 이제 건설되게 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시설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소위 말하는 수돗물도 못 마시고요. 이 소위 말해서 이 하수도도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 폐수를 그냥 이 노상에 버리고, 심지어는 뭐 사람의 인분도 사실상 길거리에 버려지는 그런 현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예, 아주 지저분한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상 이 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엔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 팬데믹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죽어나가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링스트라세를 중심으로 한 19세기 비엔나 도시 재개발 사업은요, 이 벨베데레 궁의 정원이 보여주는 공간감이 사실상 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시도 기법에 따라 무한대로 내달리는 축을 설정하고 이를 대로로 구체화하는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예, 이 대로의 링스트라세 대로의 모습입니다. 이 중세 성곽 도시였던 비엔나가 적을 막기 위해 성곽을 따라 폭 최대 450m, 총 연장 5.2km에 이르는 원형띠 형태의 저지선을 구축한 것이 링스트라세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중세 성곽 도시를 생각해 보시고요. 성곽이 있고요. 그 외곽 지역에 이제 저지선으로 이 숲이 그리고 이제 호수가 파지게 되죠. 해자라고 하죠. 해자가 파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 저지선이었던 이 링스트라세가요, 18세기 후반에 가로수가 심어진 이후 공원처럼 이용되었죠. 사실상 중세 시기가 지난 이후에 이 대포가 개발되면서 이 군사적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19세기 중반에 가서야 재개발이 시작되게 됩니다.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성 바깥쪽에는 신흥 부르주아와 노동자가 몰려와 살기 시작했고요. 이내 성 안과 바깥 사이에는 교류가 왕성해지게 되죠. 방어를 위한 저지선이라는 원형띠의 용도가 소멸하게 되고요. 오히려 이 교류를 막는 방해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1683년 오스만 제국의 침공이 있었죠. 이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헝가리 지역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곳이 바로 비엔나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트 4세는 20만 대군을 이끌고 비엔나로 출정을 하게 되죠. 7월 13일에 이 선발대가 비엔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로트링겐 대공은 오스만 제국군이 엄폐물 혹은 군수물자로 악용되지 않도록 도심을 둘러싼 외 성곽 바깥의 모든 것들을 불태우도록 명령했죠. 우리가 보통 이러한 작전을 청야작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썼던 전술이기도 합니다. 뭐 고구려와 고려가 가장 많이 썼던 전략 중에 하나는 적이 이 엄폐물이나 혹은 군사물자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 농성전을 전개하는 모습인데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어떤 모습일지 그림이 그려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띠의 운명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것은 1448년 혁명이었죠. 비엔나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대타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타협의 선물이 바로 린스트라스의 재개발이었던 것이죠. 원형의 띠는 다각형 형태의 몇 개의 대로로 정리되고요. 정리된 길들을 따라 시민들을 위한 극장, 도서관, 학교, 공원 같은 이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고요. 의회 역시 그리스 건축 양식으로 건립되게 됩니다. 이제 전제국이었던 이제 오스트리아의 의회 민주주의가 도입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황제와 귀족의 자금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길과 공공시설을 연계 개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나우강의 모습입니다. 이 비엔나의 명소 중에 하나는 이 도나우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엔나는 도나우강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고요. 뭐 그뿐만이 아니고 모차르트, 스트라우스, 그리고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등과 같은 많은 음악가들이 활동했던 주 무대이기도 합니다. 링스트라세가 완성되었을 때 비엔나는 신구가 맞닿은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죠.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신, 황제, 귀족으로 대변되는 구질서, 그리고 시민으로 대변되는 신질서가 서로를 인정하며 공존하는 체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적으로는 구도신과 신시가지가 만나며 서로 이질적인 도시 조직이 접목되자 사실상 비엔나만의 독특한 색깔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뮤지엄스 쿼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뮤지엄스 쿼티어는요, 이 비엔나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곳이 원래는 황실의 마국간과 마차 차고로 쓰였던 곳인데요. 이곳이 지금은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죠. 이 미술 또는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이 정기적으로 열리는데요. 뭐 음악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입석표의 경우에는 상당히 싸요. 그래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입석에 있다고 해서 음악이 안 들린다거나 뭐 방해가 있다거나 보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엔나나 유럽의 도시에 갔을 때 이 음악회는 좀 한번 좀 가서 좀 보십사 뭐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그 밖에도 뭐 교회에서 하는 거, 성당에서 하는 거, 뭐 여러 아주 대단한 공연인데도 그런 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격도 상당히 싸지니까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잘 뒤져보면 얼마든지 좋은 공연들을 싼 값에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리아 테레지아 광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리아 테레지아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사랑하는 황제이자 사랑받는 황제이자 또 여성 황제이기도 합니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상 양옆에는요, 자연사 박물관과 미술사 박물관이 각각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자연사 박물관에는 무려 100kg이 넘는 토파즈 원석과 이 마리아 테레지아의 보석 부케, 결혼식 때
이 부케를 뭐 받기도 하는데요. 그 보석의 부케, 그리고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등이 소장되어 있고요. 이 미스사 박물관에는 비르겔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농가의 결혼잔치와 바벨탑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마리아 테레지아의 보석의 부케 모습이고요. 이것이 100kg이 넘는 토파즈 원석의 모습입니다. 좀 잘렸네요. 예, 이 농가의 결혼, 그리고 바벨탑의 이 그림이기도 하고요. 예, 이 슈타트 파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타트 파크는 비엔나 사람들도 즐겨 찾는 명소인데요. 이 황금색 옷을 입은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농가의 결혼식 피로연 모습이라는 것은 뭐 짐작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왜 그려졌을까 하는 의문이 당연히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말이 많지만 뭐 구중궁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요. 이 전통 시대로 가면 이 황실이나 왕실 사람들은 이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알 도리도 없고요. 바깥 출입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이 황실 바깥으로, 왕실 바깥으로 나가서 일반 백성들과 어울리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백성들의 삶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서양의 절대 군주들은 이 백성들이 뭘 먹고 사는지조차도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의 일상생활이 궁금하겠죠. 이제 똑똑한 왕들의 경우에는, 이 똑똑한 황제들의 경우에는 내가 지금 정치를 잘하고 있나? 이 백성들이 굶어 죽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 속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그 그림을 어떻게 사는지 한번 좀 알고 싶죠. 그래서 이제 궁중화가를 동원을 해서, 뭐 그 장계가 나왔었는데 뭐 대장간에서 뭐 철을 만들어서 뭐 대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냐 라고 이제 궁중화가한테 이제 지시를 하면, 궁중화가가 직접 가서 대장간에서 이제 샘물을 뽑고 그것을 활용해서 대포를 만드는 과정을 이 그림으로, 화폭으로 이제 담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임금께 바칩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 더운 날 이 불구덩이에서 아유 노고가 많구나. 아유, 이 정말 아유, 나라면 이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이 백성들의 노고를 칭찬하기도 하고 같이 고통을 이제 뭐 얘기하기도 하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윤복이나 김홍도도 바로 그런 계열의 궁중화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정정임금이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니까 이제 이 궁중화가를 이제 궁중 밖으로 보내서 백성들의 하나하나의 일상생활을 담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슈타트 파크를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자꾸 잊어버리네요. 이 슈타트 파크는요, 이 비엔나 사람들도 즐겨 찾는 명소고요. 이 황금색 옷을 입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동상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바로 요
사진이고요. 이것은 루스트 하우스의 모습인데요. 세계 최초의 이 커피 하우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93년에 문을 연 유서 깊은 카페 겸 레스토랑이 바로 이 루스터 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나폴레옹 군대도 쉬어갔다는 이 레스토랑에서는 비엔나의 전통 음식인 슈니첼과 이 토마토 샐러드를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슈니첼은 비엔나 사람들이 일요일 점심때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이 적당한 크기의 송아지 고기에다 이 밀가루, 이 달걀, 빵가루 등을 살짝 입혀서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송아지 고기라고 하면 송아지 고기를 어떻게 먹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송아지 고기는 안 먹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 먹습니다. 송아지 고기는 안 먹는데 이 유럽 사람들은 이 송아지 고기를 상당히 좋아해요. 어린 양고기, 어린 고기들을 이 동물의 고기를 좀 즐겨 먹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 비엔나 슈니첼의 모습입니다. 쉔부른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쉔부른궁은요,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궁전으로 쓰였던 곳인데요. 이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막내딸로서 훗날 루이 16세의 왕비가 된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총 1440개의 방 가운데 40여 개의 방만 일반에 공개되고 있고요. 이 모차르트가 6살 때 그의 놀라운 음악성을 선보인 거울의 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황제였던 까를 1세가 재위 2년 만인 1918년에 황권 포기각서에다 서명을 한 것도 바로 이 거울의 방이었죠. 다음으로 비엔나 국립 오페라 하우스를 보도록 하죠. 앞에 차가 휙휙 다니는 국립 오페라 하우스의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이 파리의 오페라 극장,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과 함께 세계 3대 오페라 극장 가운데 하나가 이 오스트리아의 이 국립 오페라 극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엔날의 랜드마크인 슈테판 성당에서 이 오페라 하우스 사이에 놓인 이 캐른트너 거리는 이 비엔나 최고의 쇼핑가로 차가 없는 보행자 전용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좌석의 위치에 따라 입장권 가격의 차이가 무척 큽니다. 이 150유로가 넘는 것부터 가장 저렴한 3.5유로까지 다양하죠. 이 스탠딩 티켓은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미리 표를 구입하지 않으면 매진되기 일쑤입니다. 이 티켓은 오페라 하우스 안에 티켓 창구에서 구입을 하는데요. 스탠딩 티켓은 왼쪽 창구에 스탠딩 티켓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구할 수 있죠. 국립 오페라 하우스의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비엔나 중앙묘지 음악가 묘역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한 자리에서 가장 많은 악성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비엔나 중앙묘지의 음악가의 묘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토벤, 브람스, 이 슈베르트, 요한 스트라우스 등 대작곡가들이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는 곳이죠. 예, 베토벤, 브람스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 비엔나풍의 선술집인 호이리게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뭐 선술집은 각 나라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 비엔나는 호이리게라고 불립니다. 이 호이리게는 비엔나의 서민적인 정치가 물씬 풍기는 일종의 선술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비엔나 외곽의 포도원 옆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해포도주만을 파는 술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이 직접 만든 담근 이 포도주와 음식만을 팔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호이리게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명패와 함께 이 소나무 또는 전나무 묶음이 입구에 함께 걸려 있어서 일반 술집과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전나무 묶음이나 소나무 묶음이 있는 집은 이 선술집 호이리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토벤이 이 호이리게에서 곡을 지었던 곳이라고도 하는 곳인데요. 예, 빈 외곽 비엔나 숲 하이리겐슈타트에 있는 와이너리 겸 호이리게 마이너 암 파르플라츠 일명 베토벤 하우스로 제9번 교향곡을 작곡한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비엔나 커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모카, 카푸치노, 브라우너, 멜랑게 등 30종 이상의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식 커피가 존재했고요. 이 커피에다 밀크를 넣기 시작한 곳이 바로 비엔나입니다. 비엔나 사람들은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아누제, 즉 커피 타임을 즐기고 있죠. 예, 커피 하우스의 모습이고요. 비엔나 시내의 전통 커피 하우스는 카페 사카와 카페 센트로입니다. 대표적인 커피로는 우리가 흔히 비엔나 커피라고 부르는 아인슈페너, 그리고 차고 진한 커피에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생크림을 곁들인 아이스 커피 등이 있죠. 예, 이 또 비엔나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신년음악회인 것 같아요. 이 비엔나는 아름다운 왈츠와 함께 이 새해 문을 여는 도시로 유명하죠. 매년 12월 31일 자정 성 슈테판 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신호로 전국의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는 일제히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와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이 새해 아침에는 비엔나 필하모니의 이 신년음악회가 역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으로 서곡을 장식하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텔레비전에 위성으로 중계되어 이 새해 아침을 경쾌하고 아름다운 이 비엔나 왈츠로 축복하게 되죠. 그래요. 내년 이제 신년 음악회부터는 또 이런 풍경들을 또 볼 수 있게 되겠군요. 이 코로나가 우리로부터 앗아간 것이 이 세계인들로부터 앗아간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신년음악회, 그리고 새해 이 종각에서 이루어지는 타종식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 뭐 내년부터는 아마
얼마든지 즐길 수 있을 거라는 짐작이 들고요. 그렇게 돼야지 되겠죠. 이 요한 슈트라우스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은요, 그가 궁정무도회의 지휘자로 있을 무렵인 1867년에 만든 곡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당시에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전해서 나라 전체가 온통 어두운 분위기였죠. 이러한 침체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 당시 비엔나 남성 합창 협회의 지도자였던 헤르벡이 슈트라우스에게 작곡을 의뢰해서 만들어진 곡이 바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이를테면 구원의 음악이었던 셈입니다. 무명시인 이 게르네르트가 지은 시에 이 남성 합창곡으로 작곡이 됐고요. 이후 관현악곡으로 편곡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예, 사실은 우리 오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주차 과제를 걷긴 걷어야 되는데 이번 학기에는 좀 제가 걷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의 핵심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이 도시발전과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이 비엔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 문화 기획을 한번 만들어 봤던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는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한다고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만약에 뭐 여러분들께 계속 죄송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또 목소리가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요 근래 이상하게 온도차가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이 목이 좀 이상해지고 뭐 갈라지는 소리도 나고 여러분들이 듣기 싫을 것 같아서 좀 속상한 생각도 드네요. 예, 뭐 제가 지금 두서없이 얘기를 끝부분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오리엔테이션 강의의 이 교환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 레포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레포트를 반드시 4월 29일 23시 59분 이전에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뭐 여러분들이 패스 노패스 과목이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들으시는 것까진 좋은데 뭐 최소한 제가 부탁드리는 것들 몇 가지는 성실하게 해 주셔야지만 제가 학점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왜 그런 말이 있죠? 은쟁말에 옥구슬 굴러가는 목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